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라도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엔 해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에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산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생중계된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 법제처장님,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조항에 따라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해산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더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테고 해산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종교 이름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고액 헌금 강요 논란 등으로 최근 일본 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외에 과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나온 것일 뿐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똥이 튈까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통일교를 향한 공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방탄과 정적 죽이기에 악용했듯 이제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 전날이란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 진영에서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요.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중 인지한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특검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팀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론 민중기 특검이 애초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민주당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을 거라며 특검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특검에서는 특검 대상이 아니어서 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명단을 수소문하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등 뒤숭숭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반면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준기 특검의 과거 강압 수사 논란과 부적절한 주식 거래 의혹, 편파 수사 논란까지 국민의힘의 3단 공세 속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접촉 의혹 사건을 뒤늦게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해당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이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과도 접촉했고 이를 특검에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선택적 수사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해당 진술을 듣고 이를 사건화한 것이 지난 8월인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건을 이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 씨에게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라고 언급하면서 힐러리, 오바마, 일론 머스크 등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된 정진상 실장은 해당 시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만남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녹취에서는 나 의원이 통일교 간부 이 씨에게 가급적이면 자신이 중간에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하고 당사 등 제3의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 접촉 의혹의 발단이 된 윤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의정 활동이나 개인적 영역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면서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진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각종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전 씨와 통일교 전 간부 사이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거라며 김건희 씨도 이를 납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사이를 이어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전 씨와 통일교 전 간부 이모 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김건희 씨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했고 김 씨도 이를 충분히 납득했다고 이 씨에게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한 통일교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와의 비밀 만남을 추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엔 누가 됐든 다 저하고는 인연이 맺어진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재판에서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선물이 다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3점, 구두 1켤레까지 모두 8천만 원에 달하는데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물건을 김건희 씨 측에 줬다고 인정하고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전 씨에게서 물건을 받아 교환까지 한 김건희 씨 최측근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우울증을 이유로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아내 조모 씨도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유 전 행정관과 조 씨,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인이나 소환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 유출자와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는데 은폐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담 수사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돼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섰고 특히 용의자 관련 자료 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유출 경로와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는데 지난해 12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확인해 A씨를 쫓으면서 쿠팡에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보안 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탈쿠팡 행렬이 이어지면서 쿠팡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습을 나타낼지 관심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쿠팡 활성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쿠팡 활성 이용자 수는 닷새 뒤인 6일 약 1,590만 명으로 집계돼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1일 활성 이용자는 24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쇼핑 앱의 활성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을 비교해보면 네이버 플러스는 360만 명이 늘어 1,400만 명을 돌파했고 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40만 명, 3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쿠팡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이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단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인 그 배송을 빨리 하는 그 풀필먼트 투자나 아니면은 멤버십에도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태 발생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5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조차 잘 파악되지 않는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범석 의장님 아직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십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김 의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재미 한국계 로펌이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이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악법 추진을 멈추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회의장과 이례적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정기국회의 마침표를 찍는 날 여야는 종일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입법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힘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1야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모든 법안에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결정했습니다.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에도 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이 민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입니다. 전초전 끝에 본회의장에 앉은 여야는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4번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멈춰섰습니다. 토론 첫 주자 나경원 의원은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도 없이 입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절규하듯 이어진 발언에 우 의장은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사회자를 무시한다고 경고한 뒤 마이크를 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죠. 왜 제가 5분 드렸는데 5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발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라도.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켜고 끄기를 수차례, 의장과 설전을 벌인 이례적인 장면은 어쩌면 연말 입법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우려에도 논란의 사법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야권은 물론 조국 혁신당까지 차별화에 나선 상황이라 나날이 파열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백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보도자료를 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마약 밀수범들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게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세관 직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근거로는 지난 2023년 9월 당시 경찰이 마약 운반책 2명을 데리고 인천공항 세관에서 진행한 실황조사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이 다른 운반책에게 검역대가 아닌 일반 검색대로 통과했다고 진술하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연기하라고 말레이시아어로 종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합수단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세관 직원들이 일반 검색대로 운반책을 통과시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수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수범 전원은 세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세관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지휘부에서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백경정은 당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던 영등포 경찰서장의 압박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수단은 경찰 지휘부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기록 자체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합수단 발표에 백경정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세관에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덮었던 정황이 기록상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며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7주기를 하루 앞두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발전소 설비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굴뚝에서는 불꽃이 치솟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6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임시 건물이 기울고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소방은 작업자들이 건물 1층에서 열 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7주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6월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현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비나 안전 관련해서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조직폭력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조세호 씨가 결국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돌아오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달라진 입장을 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세호 씨 본인의 첫 입장은 고정 프로그램 하차 소식과 함께 나왔습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도 KBS 1박 2일도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고려해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며 제작진과 동료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 하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던 만큼 특히 시청자들이 웃음 대신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게 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하차의 계기가 된 조직폭력배 사업 연루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방 행사를 돌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어렸던 마음에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소속사 역시 더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는 말까지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이에 의혹 제기자 A씨는 SNS에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앞서 조 씨가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의 사업을 홍보해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 묵은 입장을 냈지만 이후 불과 하루 전까지도 여러 SNS를 통해 의혹 제기를 이어오던 A씨가 조 씨의 결단에 존중과 박수를 보낸다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조 씨 소속사가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혹의 실체는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센데요.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힘은 특검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돼야 됩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뭐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또는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검도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관련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저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근데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거는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정말 의견이 확 갈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법에서 이제 정한 그 시기에는 맞지는 않아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예. 특검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내사 사건 번호도 부여했고 수사 기록도 만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서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이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또 하나 어쨌든 이게 이성윤 의원의 말처럼 특검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중에서 관계가 없는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된 사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인지된 사건이라고 안 볼 수가 있죠.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특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뭔가 이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통일교와 민주당과의 관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검법이 정한 그런 수사 대상이 아니고 시기가 맞지 않는 건 맞는 얘기인데 다른 사건을 모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특검이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특검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예. 그것도 밝혀지겠죠 수사로. 저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하고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거 적당히 해가지고는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건 이재명 정부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안 자체 없죠. 관계가 없는 거죠. 정부 출범하기 전 일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인사와 관련돼 있다면 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애써 자꾸 이렇게 덮으려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정면 돌파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첩한 거는 잘 했고 잘 했으나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했다. 예.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도로 반발하는 이유가 특검법에 명시된 먼저 선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잖아요. 이건 분명한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의혹에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별건 수사가 가능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속시켰잖아요. 별건 수사로만 8건인가 구속시킨 걸로 제가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권성동 의원에 적용했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왜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 권성동 의원도 벌건으로 구속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설령 100번 양보해서 이성윤 의원 말처럼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의혹만 조사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묵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서에만 남겨요? 8월 달에 했는데 지금 이첩하는 게 왜 문제되냐면 12월 30일이면은 공소 만료예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서 7년을 공소시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8월에 진술을 받아놓고 5개월을 아주 묵히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 한다?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직무유기자 직권남용 이렇게 고발이 된 거고. 그러면은 경찰로 넘겼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8월에 했으면 8월에 넘겼어야죠. 자신들이 안 할 거면은 국수본이나 공수처로 넘겼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무유기 직권남용 다 지금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전에 해당 민주당 인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이 나왔는데
그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진술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가 됐어요. 네. 뭐 A 전 의원, 뭐 B 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전재수 이제 장관, 현 장관이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삼선 의원이죠. 예, 부산.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전재수 의원은 지금 전재수 장관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일절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적 없다. 이게 전재수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뭐 여권으로서 상당한 악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글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초선으로 처음 그렇죠. 국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당시 이제 전재수 전 의원, 의원 시절에 수천만 원의 현금하고 명품 시계 2점을 줬다고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장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 아무 접촉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뭐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이 사실인가, 윤 전 본부장이 거짓을 진술한 건지, 아니면 전 장관이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뭐 어떤 사실이 어느 진위 공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건 뭐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정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 시계 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밝혀진다면 앞으로 뭐 단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로 해결해야 된다. 민주당에서도 이게 수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빨리 감찰에 들어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자꾸 이걸 갖다가 뒤늦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박 전 의원의 말씀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름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A 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혐의도 몇 가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재수 장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에 통일교 천무원이라는 이제 기구의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에 있는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비에 대한 대가였다면 이거는 굉장히 유중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금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당직에 관여하는 이른바 다리를 놓아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준 거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큰 사안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명으로 알려진 A 씨로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게 특정하지 않아서 이게 전 장관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을 그 정치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 확인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민의힘에 그렇게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민주당이 자기 혐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좀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의 접촉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에 보고하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안에서 이제 언급했긴 했지만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죠. 실제로 추진 의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느껴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통일교라는 단체, 아까 지금 이 언급한 민법 38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인의 목적이 종교 활동이잖아요. 근데 저 정당들에게 돈을 주고 금품을 주고 말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와 접촉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민법 38조예요. 아까 법제처장이 얘기했던 이건데, 전 지금 이제 통일교 뭐 최종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쭉 이제 보도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사안들을 볼 때 민법 38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이긴 합니다만 과연 종교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의 목적에 말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돼 있는 거예요. 저 부분 정도에서 대통령의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사회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공익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품 주고 시계 주고 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드디어 민주당 건도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이 단체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자신들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있다. 우리 사회적으로 말이죠. 정치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런데 통일교를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특정 종교를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시하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맥락상으로 보면 지금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보이죠. 저도 통일교가 종교 외 목적으로 부적절한 것을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러면 당연한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산까지 갈 문제인가? 저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대법원 판시가 뭐가 있냐면은 행위 자체를 제어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개선할 때는 그걸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똑같은 법칙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분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정치도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분리가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법을 근거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다? 저는 이건 우리의 국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지,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 자체로 인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제한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해산이라기보다도 이제 민법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단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산하라는 건 아니고 통일교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통일교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말씀 중에 이 통일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일교라고 적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의 맥락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이게 통일교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죠. 뭐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통일교를 뭐 해산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긴 하죠. 종교 단체니까 종교를 해산하는 거가 되면 또 뭐 종교를 탄압하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판단의 문제겠죠. 나중에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에 부합해 보인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라라고 지시한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꼭 일주일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 하고 일주일 뒤에 오늘 법제처장한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산이라는 단어도 이제 지난주 한번 썼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한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라고 겁박을 한 것이다. 이제 통일교를 겁박한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입틀막을 한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죠.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난번 해산 발언이 관련 발언이 그때 최초 보도가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내일 지금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내일 법원에서 관련한 이름을 다 공개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날입니다. 마치 그 하루 전날 국무회에서, 사실 국무회의 생중계라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철학을 드러내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자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꼬집어서 드러내는 걸 중계하려고 국무회의 생중계한 겁니까? 이렇게 중차대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권위 있는 그런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정하게 이렇게 찝어서 얘기한 거는 내일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현직 지금 국민의힘 대표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거고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영화 찍냐는 식의 아주 정말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까지 저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나 방식적으로나 그다음에 상황적으로나 대단히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지적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내일 좀 그 공판을 보고 나서 저는 재판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제 이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뭐 꼭 그 통일교를 의식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다 떠나서 최평론가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통일교라는 단체 한번 사회적으로 정말 종교와 사회 차원에서 정치 말고 종교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이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정말 사회적인 수권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꼭 해라, 뭐 민법 38조 적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너무 많은 그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치와 접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요일인 내일 이게 그 재판이 있습니다. 윤형호 전 통일부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딱 한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이제 전재수 장관 이름이 그 특검의 보고서 안에 이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들이 또 있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현 정부 장관급 4명에 접촉을 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총재도 찾아가지고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공판에서 과연 이런 이름들이 또 추가로 나올지 이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마저도 국회가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를 했고요. 국회의장은 마이크를 끄고 정회도 선포를 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국회 상임위 표결이 나경원 의원, 4건이나 잠시 중단하시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발해서 요 첫 안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에 대해서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의장실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에는 의제에 관련한 것만 발언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선 마이크를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중간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는 다른 어떤 허가되지 않은 물품 반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국회법에 또 뭐가 있냐면 필리버스터 규정은요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경원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가맹점 관련법에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다른 걸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껐다라고 또 국회의장 측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뭐 이거 보면서 어디가 맞냐는 제가 보기에 둘 다 어찌 보면 다 입장이 있고 서로가 그 자기의 논지가 뚜렷한데 어찌됐건 저는 이게 과연 민생 법안을 두고 이렇게 필리버를 하는 게 맞느냐. 국민의힘은 다 동의하지만 우리가 껌껌이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저항 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거고 여당이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건데 저는 어찌됐건 이 사안이 오늘 12시면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10일부터 개회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저 여야 합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머지 60개 법안을 12월 30일까지 다 이거 어떻게 필버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여당이 좀 양보하는 선에서 또 야당도 이 부분은 조금 용인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무선 마이크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별도로 준비한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이제 차고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정회된 지 2시간 만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다시 지금 필리버스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회가 된 게 필리버스터 중에 정회를 시킨 게 61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지금 뭐 잘 설명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은 이제 국회 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건 어쨌든 그 의제에 관련된 걸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맹사업법은 난 찬성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입틀막 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야당이 그 얘기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늘 자정이면 이제 끝나요. 필리버스터 끝나는데 동의할 법안을 왜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법안들을 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또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찬성하지만 나는 한다. 그 스스로가 자기 모순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필리버스터를.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마이크 끌 수 있는 거 61년 만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지금 초유의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헌정사상 뭐 그런 건 뭐 중요한 얘기 같지 않고 좀 이게 야당도 이런 걸 굳이 쟁점 법안이 아닌 걸 가지고 말이죠. 비쟁점 법안이고 민생 법안인데 그 야당도 지금 동의하고 찬성하는 법안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금 야당도 이런 행태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한다. 왜 하냐면 사법파괴 악법들 전부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상 이제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정지를 시켰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자,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이 깜짝 번개 제안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전 시기가 좀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권리당원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 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던 그 주요 사안들이 브레이크가 다 걸렸잖아요. 걸린 바로 지금 그래서 정청래 리더십이 대단히 타격받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 원내 대표와 함께 당 대표를 불러서 대통령이 번개 회동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당원의 뜻에 확인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무언의 메시지, 즉 이제는 좀 우리가 명청 갈등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이제는 단일 대우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를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충분한 저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타이밍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우상호 수석도 위헌 요소를 좀 제거한 지금 내란 전남 재판부 같은 추진을 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접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 대통령, 원내대표의 3인 회동이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전열 재정비 혹은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1월 11일 날 선거가 있어요.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친명이 되냐 친청이 되느냐가 향후 민주당 리더십의 대단한 그 시금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정 갈등, 명청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저 사진 한 장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명청 갈등이라는 용어가 적합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기 초반 아닙니까? 집권 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견고하고 또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근데 이건 명청 갈등이라고 이걸 갖다 동일선상에 두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 그 집권 초반인데 그게 그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좀 봐요.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청 갈등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임기 말에나 나온 얘기예요. 임기 말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대체로 대통령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럼 갈등이 아니면 뭘까요? 정청래 대표의 도전인가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제 대표 연임하기 위해서 그 1인 1표제도 추진했는데 이번에 또 좌절이 됐고. 근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서 좀 부담스럽죠. 재판중지법도 계속 중단시킨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명청 갈등이라기보다는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갈등으로 물건이 완전 권력 투쟁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단계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명이 만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조율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것도 대통령이 밝혔어요, 입장을. 방향은 맞다. 그러나 이게 어차피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율 같은 거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만나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면 지금 3명이 보궐이잖아요. 그게 지금 명청 갈등이라기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측들, 예.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 그 정청래 대표 세력이 뭐 있나요? 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요. 정청래 대표 자신의 지도부를 구성해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명청 갈등을 완전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데 여권이 전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균열 정도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래서. 과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1월 11일 제가 예측을 한다면 이제 투표는 아마 세 자리에 대해서 이제 권리당원 50과 운영위원 중앙위원 50으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때 지도부가 다시 구성이 이제 선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1인 1표제를 할 것인지 1인 복수제를 할 것인지 요거 정해야 돼요. 1인 1표제 할 경우에는 이게 친명이든 친청이든 셋 다 당선이 다 한쪽이 당선될 수 있지만 복수 투표제 할 경우에는 절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걸 어떻게 과연 선관위가 택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절묘한 시점에 오늘 만찬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인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 700만을 돌파했고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결혼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대는 남자는 30대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70세 이상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9.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1인 가구는 49%로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주말 주된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6%로 가장 많고 휴식과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 비해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연락조차 끊긴 직계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씨의 소득에 포함시켜왔습니다. 결국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이렇게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717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난 것은 은퇴자들이 생계비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사가 마무리되면 용산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복도에 이삿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의자와 책상 등 집기들도 줄줄이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매점과 은행, 식당 등 공용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복귀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 주요 업무시설부터 이전을 시작해 브리핑룸과 기자실까지 차례로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때 관광객의 발길이 닿았던 청와대는 보수를 거쳐 지난달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 여민관에는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배치됩니다. 다만 대통령과 비서진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민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마련됩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은 온라인 브리핑과 생중계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해 새로 단장됩니다. 이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를 공약했는데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최근엔 세종시에서 퇴임할 수도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첫 출근을 한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중심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삿짐 양이 5톤 화물차 250대에 가까운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부서들이 차례로 옮길 예정입니다. 차상한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실린 이삿짐이 건물 안쪽으로 차례로 옮겨집니다. 사무용 가구와 각종 집기가 가득합니다. 아침 8시 이삿짐을 부산 수정동에 있는 임시청사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직 공사가 일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사하는 측과 이사하는 측 모두 좀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는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양만 5톤 트럭 249대에 달하는 부처의 대규모 이동. 그동안 세종시에 모여있던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첫 사례입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해수부 이전은 업무 중단과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실국별로 차례로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가장 먼저 체감할 이들은 근처 상인들입니다. 환영 현수막에는 시장의 활기가 돌기 바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그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이제 기업 또한 좋은 그 거래 이런 것이 많이 성사됐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해수부 직원들의 부산 이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100세대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사로 지정됐고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도 도심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해수부 직원들 또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맞춰 해운기업 2곳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해 해양수도 조성이라는 국가 목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에 이어 방송인 박나래, 조세호 씨까지 논란이 이어지며 방송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진웅 씨와 달리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는 왜 자진 하차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는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예정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논란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제작진이 출연을 제한하거나 편집하기엔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지인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지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 혐의점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박나래 씨 사안을 두고 공정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느라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 사례에서 보듯 방송사가 논란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항의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결국 박나래, 조세호 씨는 자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차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스로 의혹을 부인하더라도 논란이 길어지면 프로그램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예능인 특성상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일단 화면에서 사라지는 결정을 한 셈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여론이 먼저 방송 퇴출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로부터 박 씨에 대한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서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인데 이를 통해서 사법개혁에 관한 사법부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는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 기존 사법개혁 안건은 물론 최근 추진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모두 다뤄집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 개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날 토론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가 정치권 하청기관이 될 거란 견제와 함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판이나 판결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언론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일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 변호사 협회까지 나서서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상황.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자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문제로 민주당 안팎이 시끄럽다는 사회자 말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내렸다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는 발언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접촉했다는 의혹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2점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주 뒤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네, 부쩍 추워진 날씨에 큰맘 먹고 좀 비싸도 거위털 들어간 구스다운 장만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품질 기준 미달이거나 아예 오리털이 들어간 덕다운 패딩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패딩 제품입니다.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섞인 재활용 충전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스페이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위털 패딩 구스다운은 오리털인 덕다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따뜻해 가격도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팔리는 다른 구스다운 패딩에는 거위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을까? W 컨셉과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분석해봤더니 7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레미, 라벨르핏, 히플리, 클릭앤퍼티와 프롬유즈 등 5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에서 57.1%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다운 패딩의 거위털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간 거위털 비율은 7%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벨리아와 젠 아흐레 2개 제품은 실제로는 오리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위털 패딩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됐습니다. 충전재 솜털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거나 혼합률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5개도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 좀 더 따뜻한 제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스를 선택하신 소비자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품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7개 업체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쇼핑 플랫폼 업체들 또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품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틀 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조추첨이 치러지며 우리나라의 경기 일정도 가닥이 잡혔죠. 아직 6개월이 남은 경기지만 벌써 아쉬움과 걱정이 오가는 곳 바로 치킨집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년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A조에 편성된 우리나라 대표팀. 일단 조별리그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지는데요. 내년 6월 12일 유럽 플레이오프의 승자와 1차전, 6월 19일은 멕시코, 그리고 6월 25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별리그 시차 14시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모든 경기가 치러집니다. 축구, 특히 월드컵 하면 퇴근하고 치킨 뜯으면서 대한민국 응원하는 맛인데 우리도 아쉽지만 벌써부터 치킨집 사장님들도 한숨이 깊습니다. 조추첨이 끝나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오전 시간인데 월드컵 특수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보쌈집이 나을지도요 하는 댓글부터 지난 월드컵 때는 대목이었는데 아쉽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 시각으로 딱 야식 먹기 좋은 밤 10시쯤 열렸죠. 당시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킨 전문점들은 상대적인 호황이었습니다. 월드컵 당일 매출만 봐도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지만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대목을 놓치는 셈이니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법도 한데요. 모닝치킨 응원도 출근길 응원도 가능하니까 일단 우리 대표팀이 경기 볼맛 나는 경기력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죠. 아파트 10층 창문인데요.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남성과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니 난간을 잡고 그대로 벽을 타고 내려가려고 시도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화면 보시죠. 자, 이 여성 외벽 난간을 잡고 이렇게 아찔한 위험천만 이동을 이어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려다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죠. 건물 모서리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배관처럼 보이는 봉을 붙잡더니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아래쪽 창문을 두드리는데요.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여성을 구출합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이 현지 시간 5일 이 영상을 보도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중국 광둥성 한 기혼 남성이 외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남성의 아내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에 온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남성이 여성을 발코니로 내몰았다는 전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죠. 인터넷 댓글에는 너무 유명해져서 결국 아내에게 들킬 것 같다. 벽타본 솜씨가 예사롭진 않지만 위험했다 등의 내용이 잇따랐습니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립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이 종교단체 해산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처럼 종교단체 해산을 따로 규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라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임의단체 형태로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청산 절차, 세제 혜택 박탈 등으로 정상적인 교단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종교법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이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교가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교인들의 집단 입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정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게 헌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그걸 알면서 했다면 그래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가능할 텐데 해산을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기뇨할 때만 법인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종교 활동을 한 신천지 관련 법인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다크호스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역 시장 모두 정원호 띄우기에 나서자 민주당 후보군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시대 정신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느닷없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름을 꺼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달리 일머리가 있다고 공개 칭찬한 겁니다. 제가 일찌감치 일머리에 대해서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체결화되는 그런 입장을. 자신의 한강버스 사업 등을 비판한 다른 민주당 주자들을 저격하는 동시에 원외 다크호스를 띄워 손쉬운 본선 승리를 노린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심보다 당심을 앞세워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선 룰에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당심 70%, 민심 30% 하는 게 잘못된 길이다. 이거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다 하는 칼럼이나 논평을 자주 해주고 계세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차출설이 끊이질 않는 김민석 총리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잘 올리시는 것이 이렇게 좀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자 대부분이 말을 아낀 가운데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은 일 잘하는 사람의 시대가 와야 한다는 대통령 바람을 담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칭찬글을 올린 다음 날 성동구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일정과 동선에도 정치권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폈습니다. 다만 매년 2월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회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竹島について毅然と対応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ぜひ高市総理から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다카이치 총리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국내외에 이런 일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힘쓸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もですね、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い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顔色を伺う必要はない。
하지만 당선 후엔 장관급 격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셔틀 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반복되는 독도 망언은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걸 두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30여 명이 다치고 주택이 불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후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하며 대지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건물 전체가 굉음과 함께 거세게 흔들립니다. 심한 진동으로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도로가 함몰되면서 달리던 자동차가 무너진 틈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밤 11시 15분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6강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感じたことのない大きい揺れ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長かったです。 홋카이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70c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30여 명이 다쳤고 주택 한 채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1,800여 호가 한때 정전이 됐고 수도 간 파열이 잇따르면서 1,300여 호의 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地震起きてから間もなくって感じ。朝5時頃ちょろちょろっと出てたんだけど、それから8本出ないで。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홋카이도 산익과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의 정보는 일본 해구, 쿠릴 해구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물과 식량, 연료, 연락수단 등을 충분히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년 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레커칠 시위로 홍역을 앓았던 동덕여대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교 측이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하자 학생회 측에 학생 85% 이상이 반대한다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학생 총투표 결과 수용하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총투표 결과를 대학 측에 전달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에는 재학생과 수료생의 과반이 조금 넘는 3,466명이 참여해 85.7%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기기구 논의나 온라인 설문 등에서 전환 의견이 더 많았다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생회 측은 대학 측 조사 과정이 문제였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원, 직원, 동문, 학생의 의견이 1대1 비율로 반영되면서 학생 의견이 축소 및 왜곡 반영되어 하지만 대학 측은 앞서 반년 동안 진행한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절차라며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존중해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을 전환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본관 점거 농성부터 레커칠 시위까지 극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동덕여대는 여전히 지난해 시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격렬한 대립이 또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 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천안교육지원청이 박군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안임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한 뒤 가해자 조치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위원들은 박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은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렸던 일본이 이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빌미로 뒤집기에 나섰죠.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인 X 계정을 열고 국제 여론전을 준비하면서 일본과의 군사 한라인은 닫아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갖춘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에서 젠-35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전차, 미사일 부대를 비롯해 육해공 첨단 무기의 기동 장면이 총망라됐습니다. 8일 저녁 중국 국방부가 옛 트위터 X 계정을 개설한 뒤 처음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선 이른바 만리 방화벽에 막혀 접속이 안 됩니다. 국제 여론전을 위한 창구로 열어둔 셈인데 반면 2023년 개통한 일본과 군사 한라인은 닫아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항모 탑재기가 일본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준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지난 6일 당시 랴오닝 항모가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자 일본이 한라인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외교 갈등을 촉발했던 일본 총리까지 직접 나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というの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ございます。で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 중국 당국은 비행 훈련 중 탐색 레이더를 가동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我倒是建议记者朋友去问一问日方，日本自卫队战斗机为什么要出现在相关区域，制造这场本不应该发生的危险事件。 중일 간 내탓 공방 속에 양국을 잇는 전기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일본 강진 피해와 관련해선 중국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자국 교민을 향해서만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에서는 고속도로 차량 충돌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쳤고 강원에서는 원룸 화재로 9명이 다쳤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앞면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 여럿이 달려들어 운전석 문짝을 떼어냅니다. 새벽 3시 50분쯤 전북 장수군 계북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덕유산 휴게소 인근에서 윙바디 화물차와 견인차 등 4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4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견인차에 달린 폐버스가 14톤 화물차, 6.5톤 윙바디 차량과 차례로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금산림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이 연기를 마시고 불을 피해 추락하다 다치는 등 모두 9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팔복동 조촌 119 안전센터 사거리에서 경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출동해 50대 경차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월동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요. 주민들은 보름 넘게 이 숙박업소나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거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라고 합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숙박업소 한쪽에 응급구호 세트와 비상식량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큰 불이 난 서울 신월동 아파트에서 불과 7분 거리에 있는 호텔입니다. 아파트 5층에 살던 박임찬 씨는 보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배달이나 비상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 더 큰 걱정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살아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언제 고쳐서 들어갈 수 있을지도 잘 몰라가지고. 이 아파트에 살던 70대 부부는 급한 대로 주변에 있는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재민 생활을 하는 동안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미처 두꺼운 외투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불난 날부터 이렇게 입고 온 날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입고 있고 요즘. 속에다 캐레몬 저렇게 해서 속옷만 가져 나온 거예요. 아파트는 곳곳에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전기와 수도, 가스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불이 났던 아파트입니다.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출입이 통제됐고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차량들도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임시주거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질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담당 지자체인 양천구청은 현행 재해구조법상 지원 기간이 거의 끝난 상태라며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입건한 70대 아파트 관계자를 상대로 불이 시작된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우리 문단의 원로 황석영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 할매를 펴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묵묵히 한자리를 지킨 팽나무를 통해 역사와 문명을 관통하는 생명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석영의 신작 할매는 군산의 한 작은 포구에 서 있는 600년 된 팽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일제강점기, 새만금 간척 등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경랑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면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순환, 결국 생명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600년 된 어느 한 장소의 나무가 현지 우리들에게 삶과 죽음 또는 우리가 일으켜낸 사회와 문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북호상 최종 후보에 오른 철도원 3대 이후 5년 만에 새 소설을 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80을 훌쩍 넘긴 나이, 글 쓰는 일이 예전 같지 않지만 작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미수가 되려면 한 5년 남았는데 미수까지는 써야 되지 않나 이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쓰기가 너무 힘들면 뭐 일기 같은 형식으로라도 쭉 글을 죽을 때까지 쓰려고 그럽니다. 황석영 작가는 1962년 등단해 장길산, 삼포 가는 길,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등의 작품으로 반세기 이상 한국 문학을 이끌어왔습니다. 22개 언어로 작품이 번역됐고 북호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린 1세대 작가입니다. 정부는 이런 공로를 인정해 황석영 작가에게 지난 11월 문화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조선왕실 건물로 추정되는 관월 땅을 100여 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려보낸 일본인 소장자 측이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가유산 보호에 힘쓴 유공자로 사토다카오 일본 고덕원 주지를 포함한 개인 10명과 단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토다카오 주지는 앞서 고고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정부 측에 관월 땅 부지 기증을 제안하며 건물 해체와 운송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양의지 선수가 10번째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이승엽 전 감독이 보유한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삼성으로 이적한 최용우 선수는 가장 높은 득표율로 최고령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년 전 이미 포수 부문에선 최다 골든글러브 기록을 경신했던 두산 양의지. 올해는 9번째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명타자로 받은 걸 합쳐 통산 10번째 수상으로 이승엽 전 감독과 최다 수상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솔직하게 이승엽 감독님하고는 제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저는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11번째 도전하겠습니다. 지명타자 부문에선 최영우가 97.8%, 최고 득표율로 최고령 수상 기록까지 다시 썼습니다. 나이라는 단어와 매년 싸우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뭔가 제가 이겨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 자신한테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 뛰었지만 이제 다시 삼성 소속. 40이 넘어서야 친정에 돌아왔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삼성 팬에게 인사한 최형우는 기아 후배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이별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전부 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던데 아니야, 내가 더 그동안 고마웠어. 항상 추억이라는 게 있으면 또 그걸 묻고 좋게 만날 날이 오니까 다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고. 신인상의 주인공 안현민은 외야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도 수상하며 역대 9번째로 한 해 동시 수상 기록을 세웠고 2루수 신민재, 3루수 송성문, 유격수 김주원까지 생애 첫 골든글로브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투수는 정규리그 MVP 폰세, 1루수는 디아즈, 경쟁이 치열했던 외야의 남은 두 자리는 구자욱과 레이에스가 차지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프로야구 FA 영입전이 떠들썩하게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크게 지갑을 연 한화와 두산 등에서 의외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아직 미계약 선수가 절반 가까이 남았지만 올해 스토브리그에선 역대급으로 많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두산과 KT, 한화 등이 100억 이상을 써서 전력을 보강했는데 다른 포지션에서 빈 곳이 또 생겼습니다. KT에서 강백호, 외국인 거포 페라자를 영입해 최강 타선을 구축한 한화는 중견수 자리가 고민입니다. 올해 플로리얼과 리베라토가 차례로 맡았는데 당장은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 전체 3번으로 뽑은 오재원이 마무리 캠프에서 매서운 타격에 뛰어난 수비를 펼치며 기존 이원석, 이진영 등과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좋으신 선배님들이랑 이제 형들이랑 같이 야구하니까 더 이제 실력도 더 느는 것 같고 또 코치님분들도 잘 알려주셔가지고. 두산은 기아에서 박찬호를 데려와 내야 불안을 해결했지만 프랜차이즈 스타인 왼손 거포 김재환이 빠져나간 자리가 커 보입니다. 2군에서 2년 연속 홈런과 타점 1위를 휩쓸고 올해 1군 무대 9경기에서 홈런 2개를 때려낸 홍성우와 올 시즌 100타석의 기회를 받았던 김동준이 포스트 김재환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린 1번과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날린 4번 타자를 한꺼번에 뺏긴 기아는 내외야에 걸쳐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부상에서 회복한 김도영의 유격수 이동이나 아시아 쿼터를 활용한 유격수 영입, 그리고 외국인 타자를 코너 외야수로 뽑고 나성범을 지명 타자로 돌리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 시즌을 마무리한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 전북과 부천FC입니다. 전북은 포획 감독을 앞세워 2관왕을 달성했고 부천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일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끝에 겨우 잔류하는 수모를 겪은 전북. 올 시즌엔 축구 명가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22경기 무패 행진으로 부활을 알리며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별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광주를 꺾고 우승해 2관왕을 이뤘습니다. 중심엔 역시 올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버스 포획 감독이 있습니다. You're gonna win the league in January, and I will say that maybe you've been drinking or
or you drank already. But slowly we change certain things and being able to achieve it. 호액 감독은 이런 큰 성과를 거두고도 전북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부임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타노스 코치의 중징계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전부터 유럽의 여러 클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은 또 다른 팀은 부천FC입니다. K리그2에서 역대 최고인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7년 창단 이후 18년 만에 첫 승격까지 이뤘습니다. 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팀의 모범 사례입니다. 팀하고 뭐 서포터도 마찬가지, 팬분들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발전해 주신다 그러면 K리그에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단 한 팀이 바뀌고 전북 우승을 이끈 포획 감독까지 떠나면서 국내 클럽 간 사령탑 이동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 수분 공급 휴식이 이뤄집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날씨와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심은 전후반 22분에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 휴식을 줘야 합니다. 남자부 프로배구에서 OK저축은행이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KB손해보험을 물리쳤습니다. OK저축은행은 부산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5명이 10점 이상을 득점하며 세트스코어 3대2로 KB손해보험을 눌렀습니다. 여자부에선 현대건설이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시즌 첫 3연승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김희진이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동안 측면 공격을 이어가면서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며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선 조이 웨더링턴이 31득점을 하며 분전했지만 팀을 연패 늪에서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예년보다도 4도가량 높아지면서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5도가량 높아 바깥 활동하기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오후 한때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빗방울 정도, 산간에 눈날림 정도만 있을 뿐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거진 불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1도, 부산 3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0도, 대전 12도, 대구 11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와 눈이 지날 때마다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